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아침에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절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원권 6개월 정지. 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서 보시고요. 오늘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실적 분석.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민주당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나오셨고요. 거기는 이제 전 대표고요. 전 대표시군요. 네, 주식회사 박시영의 대표입니다. 지금은 저 회사를 바꾸셨습니다. 주식회사 박시영. 예, 대표. 예, 주식회사 박시영 대표 나오셨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 상황은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오늘 아침에 우리만 인터뷰를 해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는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께. 예. 본인은 이 당원권 정지 뭐 이의 신청하고 뭐 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현실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 비대위 체제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예.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리위의 징계 처분 절차 오늘 아침에 대표께서도 라디오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윤리위의 당규의 23조 2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2항에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처분 권한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의 위임받은 자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니까 절차에 권한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가 절차를 개시를 하지 않으면 당원권 효력 정지가 언제부터 시작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당 대표가 효력을 시작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런 게 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게 뭐 상법상 뭐 해석의 여지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원 당규에는 당 대표가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았을 때 그 즉시 효력을 뭐 시작한다라는 이런 당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23조 2항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다툼이 될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보통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원 당규에 규정이 명확히 없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당 대표가 그러면 윤리 회부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만약 윤리에서 징계가 처리되면 상식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이 끝난 건데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지금 강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여러 뭐 의혹은 많이 제기됐는데 심증적인 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물증이 정확히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좀 붙는데 게다가 오늘 아침에 김성태 의원이랄지 보류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데도 보류했다며. 네. 보류라기보다는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4월 21일 날 시작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그보다 이른 연말에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보류했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어떤 판정을 안 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의혹만 가지고 그것도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대표를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당원권 정지에 이른 거는 저는 이건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당대표가 선출되었을 때 만약에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싶고 거리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당대표를 끌어내린다면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봅니다. 그러네요. 예,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돼 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게 이제 품위 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 측근을 통해서 이게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예가 민주당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거요?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성희롱성 발언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가지고 6개월 당원권 정지 똑같이 때렸어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윤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행위가 민주당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억울하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최근에 보면 대개는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경고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한다라고 사과하고 대충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가 뭐 민주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양정 기준 징계에 대한 양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윤리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기에는 당원권 정지 뭐 1년이다, 뭐 6개월이다, 3개월이다, 경고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했었고 그렇다면은 이 6개월이라는 이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양정 기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판을 짰다 이렇게 보여져요. 윤핵관을 중심으로 처음에 어쨌든 나올 때는 가세연에서 나왔잖아요. 가세에 나왔는데, 근데 그게 수사 기록이었던 것도 좀 이상하고. 예, 뭐 그거는 누가- 이제 판결문에 예.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아. 습득을 할 수는 있죠. 그 내부에서 누가 줬던 거고. 근데 그게 뭐 비합법적으로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김성기 씨 그 관련된 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판을 찼다는 느낌이 든 게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의혹은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랬죠. 윤리에 이게 딱 회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자마자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당 대표를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뒤끝 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힘겨루기, 불편함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선거를 치렀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보면 한번 눈밖에 났던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당시 좀 불편했지 않습니까? 모시기가 불편했지 않습니까? 예, 물러나라고 예. 사실 권유했었고, 예. 그다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예. 유승민 전 의원,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지사 나왔다가 예. 공천에서 물은 먹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김종인, 홍준표 이런 분들도 아이, 약간 설마.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대선 지나고 지방선거 지나고 이렇게 당 대표를 사실상 정지시켜버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윤리 결정이 나오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된 거는 지난 겨울이었거든요. 네. 예. 12월에 그러면 뭐 3월에 우리가 선거였으니까 3월 전 선거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하든지 그랬다면 이준석 2030을 그래도 많이 국민의힘으로 끌고 왔다는 이준석의 지지 세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난 다음에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이나 해석이 없을 텐데 지방선거 다 끝나고 총선 2년 남기고 네, 선거 없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선거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좀 예.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리위 회의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어쨌든 당의 대표를 지금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왜 첫 번째로 왜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를 밟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어떤 조사 상황을 가지고, 이때가 지방선거 전이거든요. 4월 21일이다 보니까 예.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뭐 사법기관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하기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 연장선상 안에서 윤리위가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수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증명이 안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선거에 이렇게 긴급하게 당의 대표를 징계 절차를 개시를 밟았는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윤리위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징계 절차를 개시를 밟았는지, 그 징계 절차 개시를 밟았을 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비공개 원칙입니다만. 두 번째로는 어제 징계 관련해서 좀 회의록이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제 JTBC 단독 뉴스를 보니까 그렇죠.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예, 것이 예. 있고, 뭐 소문이 계속 무성하게 나옵니다. 윤핵관의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윤리위의 어떤 징계 절차 당원권 정지 6개월 뭐 당대표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 하셨는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하시려면 어제 회의록을 좀 공개해서 어떻게 징계가 됐는지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수사당국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거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예. 불거졌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나 제대로 조사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거 오래 갈 겁니다. 아마 매듭을 못 지으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당국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윤핵관들 그 대통령을 좀 보위하는 분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을 너무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 예. 그런데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꽃가마 타고 사실은 경선에 뛰어들었고 경선 쉽게 통과됐고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한 거죠. 대선도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쉽게 갔단 말이에요. 물론 격차는 초박빙 상태로 드러났지만 예상외로. 가정은 굉장히 쉽게 갔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이 너무 빨리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들을 그렇게 편중 인사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요직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들을 너무 패를 빨리 깠다. 그리고 눈에 가십거리였던 이준석 대표 손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정권 초반에 지금 패가 빨리 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불안하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키워댔다면 지금은 이제 불만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분노로. 예. 이게 근데 누구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을까? 누가 마음을 먹었을까가 저는 궁금한데 그게 윤핵관인 건지 윤심인 건지. 예. 근데 그때 사실 가장 기분이 나빴을 그때라는 거는 대선 때입니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보다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에요. 부산에 지구당 사무실에 가가지고 네네. 뭐 거의 한 이틀 동안 예? 1차 파동이 났을 때 그렇게 네.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게중심이 장제원 외부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교정해 주십시오. 틀렸다면 장제원 대 권성동의 싸움으로 비춰졌는데 장제원으로 좀 무게중심이 윤심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외부에서는 보여요. 그렇게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게 장제원 의원이 그냥 그때 어떤 앙심? 아주 불쾌했으니까요. 불쾌해서 적개심을 갖고 예. 이놈 한번 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최 기자님 예. 지금 윤핵관이 윤심 허락 없이 예,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는 과정은 그렇죠. 당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특히 2030 남성들 지지가 많이 빠질 게 눈에 보이고 뻔한데. 이대로 가면 30%로 지지율이 주저앉을 것 뻔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 마찰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빨리 끊어내는 것이 그렇지. 그렇게 훨씬 생각하죠.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무적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이런 윤핵관들이 만약에 판단했다면 그게 독자적 판단이었겠느냐 이거. 대통령의 허락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갔잖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좀 돌이키려고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당신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지율 이야기도 했던 것이고 보따리 이야기 옛날 같은 비단 주머니 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판단은 그런데 근데 이제 이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본인도 마음을 결정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란 말이죠. 저는 만약에 그 기자님 생각이 사실이라면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수당의 역사가 개파로 인해서 친박 친이로 나뉘어서 서로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공천 학살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이 다 망한 거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 우리는 미국 같은 정치를 못하나? 예를 들면 오바마는 대통령 되면서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품었지 않습니까? 공부장관에 앉혀가지고 같이 협치를 할까요? 뭐 본인의 어떤 정부도 공유를 하고 철학도 공유하고 해야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만 왜 유독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달아된다면 전 대한민국 정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동의하고요. 정권의 입장에서는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효용성이 과거보다는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흔히 말해서 네. 약발이 약화됐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갈라치기 전략이 오히려 또 2030 여성들을 자극해서 흔히 말해서 재미를 못 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실수도 좀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과거보다는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대선 국면에서. 예.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어떤 내부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이러면서 야 이준석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고 새롭게 새롭게 어떻게 보면 지도부를 구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일사불란하게 계산을. 예.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당이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플러스 요인 아닐까? 그리고 또 새로운 2030 대표할 만한 인물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영입하면 되고 아니면 내부에 또 있는 인사 중에 키우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 당장의 월요일에 최고위를 할 텐데 이준석 당대표가 와서 최고위를 주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 그 23조 2항에 따라서 당 대표가 2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일단 당이 안정화되고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네.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을 좀 공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꼭 가셔야 되겠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 지금 많은 윤핵관 분들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뭐 인사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를 꼽고 있는 것 같은데 윤핵관들은 당 지도부 이준석 당 대표와 어떤 지도부의 내용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핑계를 대시는 건지 그렇게 보고 싶으신 건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주요 요인이 그거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를 제거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착각인 지금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다 착각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지율 제가 안 보기에는 좋게 30%대 중반까지 떨어질 예, 수 있을 떨어질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떨어질 수 네, 있는데.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네.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윤핵관 그 핵관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MB 때 그쵸, 당시 그쵸. 행정관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맞아요. 하셨던 분들인데 네. MB 때도 집권 초에 광우병 관련해가지고 하던 1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을 펴었던 게 있어요. 임기 말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핵관이란 분들이 자칫 국정 지지율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금융위기였고 그렇죠. 미국의 달러화가 이런 정도로 전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강세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다른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가 약한 고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경제적 환경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예.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터지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까지도 고통받는 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뛰지, 예. 유가 뛰지, 금리 뛰지 다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미일 안보 동맹 위주로 신냉전 그렇죠. 한미일 쪽으로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미국이 예.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이 어느 순간에 위협감을 느꼈을 때 또 한국에 대해서 뭐 무역 보복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그때 끔찍합니다. 겁자를 쓰고 예, 끔찍하고요. 예. 지금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경제 무능보다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능하다 이래서 뽑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거운 자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달라. 근데 경제에 관심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고요. 무관심하고 예. 무책임한. 그러니까 무능보다도 오히려 왜냐하면 집권 초반에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능력 발휘가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이 연습도 해야 하고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 그거를 국민들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봐요, 원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세를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사 구별이 잘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비선 이야기도 나오죠, 뭐 친척 채용한 것도 나오죠. 또 김건희 여사가 차라리 제2 부속실
신설해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활동은 굉장히 광폭적으로 하면서 그런 거는 두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꾸 비선 얘기들이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책 기조도 너무 빨리 MB 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 그것도 좀 볼 때 야 너무 재벌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장기 기조를 보수 정권의 어떤 뭐 기조에 맞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의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당장의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서민 위주로 뭐 하는 척이라도 그쪽으로 그러면 해야죠. 홍보나 이쪽이라도 나중에 뭘 구조나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좀 달래가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정부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먼저 그냥 드립다 밀어버리니까 법인세 깎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네. 보고 싶은 집권 여당의 모습은 지금 윤리위를 가지고 네. 내용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정책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지도부랑 원내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뭐 피 터지게 싸우고 말씀을 서로 논쟁하고 격하게 하는 것 정책을 가지고 뭐 집어 던지면서 뭐 싸우고 이런 모습이라면 그렇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참 난감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저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제 생각엔 이준석 당 대표도 이런 굴욕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은 이제 본인으로서는 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치를 계속 한다면 잘못하면 분당 사태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 있던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형태로 결론이 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비판할 것들을 계속 비판할 겁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그것이 고착화가 되면 도와달라. 어느 순간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본인의 몸값을 대선 때처럼. 계속 올리면서 대선 때처럼. 예, 물귀신 작전을 하죠.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 한다. 왜? 다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 총선을 앞두고. 그게 저도 분당 예.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없다고 적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예. 보수정당은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한번 그랬죠. 분당이 있었지. 예. 보수정당 역사상 사실 분당은 잘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도 창당과 창단을 거듭하면서 이 창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3지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몸소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탄압 프레임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 검찰총장 하시면서 직무정지를 받으셨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어떤 문재인 정권의 핍박받고 탄압받는다는 프레임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결집되고 그런 길을 가셨잖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 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 더 많은 2030이 당원이 되어주세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최고위원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내가 증명을 받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력화 지금? 시키려면 예. 이준석 당대표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면 그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를 6개월 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시나리오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권성동 직무권한 체제에서 예. 직무 권한대행이죠. 직무대행. 직무대행 체제에서 전당대회 한 3, 4개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몸 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무슨 저 포럼 만들었죠. 뭐 이런 등등이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예. 그런데 아까 이제 2030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2030 남성들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보다는 분명히 실망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견하거든. 그렇죠. 저렇게 예. 기성세대하고 맞서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기까지 올라간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는 입당하라
그거는 지금 그 2030 남성들한테 울림은 없다고 봐요. 울림은 없다. 네, 지금은 아, 지금은 실망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 그 대표가 바른 소리를 했을 때 예. 응원하려고 하는 목소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펜코나 이런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각을 세울 겁니다. 예. 그 지금 젊은층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제 주변에 2030 중에서 저도 뭐 33살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지하냐? 그랬더니 감정을 많이 이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기성세대에게 뭔가 억압되고 이제 뭐 과장이나 대리 맞아요. 정도 되는데 제 친구들은 예. 뭐 부장님이나 아니면 이사, 사장님한테 어떤 뭐 부조리라든지 어떤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어떤 눌려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감정을 이입하면서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기성 정치와 기득권 정치와 어떤 이렇게 싸우는 모습에 있어서 2030들이 좀 통쾌함을 느낀달까요?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도 당 대표를 둘러싼 소위 윤핵관들 혹은 윤리위가 정치 개입을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2030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감정을 이입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예.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이 윤리 회부된 이후에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과거보다 각이 안 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훨씬 자유롭게 뭐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지만 예를 들면 그 청와대 대통령실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할 것 지적하는데 이 사안이 딱 잡히니까 각이 안 쓰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둥글게 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 뭐 요런 솔직히 대통령실 문제점 많이 드러났잖아요. 도어스태핑 이거 왜 합니까?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준비가 된 다음에 그런 걸 하는 게 맞죠. 네.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봤던 분인데 잘 이해도 뭐 흔히 말하면 어려운 것들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걸리거든 시간이라는 게. 근데 이런 걸 도어스태핑 모양새는 그럴싸하죠. 근데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이거죠. 그 지금 아까 비선 논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스태핑도 도스태핑이고 왜냐하면 볼 때마다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강인선 대변인이 이렇게 있다가 문 2개 정도를 놔두고 아예 그냥 뒤로 물러서 버려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쭉 오셔서 대통령 인터뷰하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변인이 기자들을 달래든지 싸우든지 뭘 아니면 공격의 화살을 본인이 받든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청와대든 어디든. 근데 용사는 없어. 대통령이 직접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백병전을 해 기자들이랑 그때마다 여론이랑 이걸 그 당일 발언하고 오후에 해명하고 이게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MB 때 계속 그 떠오르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과정에서 비슷한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수입을 주장하시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장관이 하면 되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게 선동이어서 이제 시위가 연동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맞서 싸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기자분들하고 충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대변인이나 참모 역할이 있을 때는 좀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직언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직언을 못해. 찍힐까 봐. 그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당연히 인사비서관의 전용기 1호 저희가 안보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예. 글쎄요 민간인을 뭐 안보 그 공군 1호기에 태운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인사비서관의 그 부인이 얼마나 그 기획 능력이 탁월한지 전문성이 얼마나 탁월해서 그분을 모셔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했다고 생각되고요. 참모분들이 저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막 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 직언을 하고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얼마 전에 언론에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실무자 있었는데 그렇죠. MBC 보도가 위에서 있었죠.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가더라. 원래 이제 먼저 한번 사전 조사 했지 않습니까? 예. 본 행사 때도 같이 동반해서 비행기 탑승하더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대통령실의 소통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아니 없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대통령이 아니죠. 그 윗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니 참모들은 최소한 그러면 그분을 비행기 안에서 돌아다닐 수는 않게 그냥 뛰지는 않게 조심스럽게라도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참모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그 대통령 나토 가셨을 때 그 사진 있잖아요. 네. 결제하는 화면에 빈 화면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사진하고 대통령의 행동은 다 메시지인데 네. 아니 참모들이 그거를 공개할 때 전혀 스크리닝을 안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거 당연히 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사진 있는 것 자체가 같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그거를 예. 아니 분명히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저도 그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BTS를 갑자기 소환했어. 문재인 정부를 깔려다 보니까 물타기 하려다 최강 보니까 시사에서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저도 뭐 BTS를 언급하신 것은 좀 말씀하신 과정에 아마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특사로 다 임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BTS는. 그 다른 분들보다는 방송쟁이로서 홈페이지나 사진이나 이런 거에는 그래도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보는 눈이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처럼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항상 같은 홈페이지를 하든지 개편을 했는데 홈페이지는 솔직히 말해서 안습이에요. 그 지금 대통령 용산집무실 홈페이지도 안습이고 아까 사진 말씀하셨지만 사진들도 아마추어적이에요. 너무 잘 구도도 안 좋고 메시지도 없고 성의도 없고 근데 막 사진을 막 올려놓고 홈페이지 구성도 이런 촌티나는 구성은 뭐지 싶을 정도의 홈페이지를 한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아니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전. 아니 인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저 문재인 정권처럼 인수위 없이 등장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어떤 업체에 맡겼길래 이 정도로 나오나. 그리고 이걸 분명히 이제 비서관쯤에서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사인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발언 때문에 최 기자님의 발언 때문에 홈페이지 업체 찾아보려고 사람들 노력하겠는데 누가 했는지. 너무 황당한 것 같아. 저도 예.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 그래서 이게 요즘에 뭐지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예.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대표적인 보수 언론지 아닙니까? 네. 칼럼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 막 나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상피제를 했고 뭔가 좀 조심을 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거침이 없죠. 네. 두려울 게 없다. 네. 근데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최고위원이시니까 한번 당에 이거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당연히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다 사실이라면 예. 글쎄요. 공사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공사가 구분이 돼야지. 예. 이 정권이 뭐 특정 개인을 위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 실망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요. 이 정권이 교체를 하기까지 저희가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나뉘어서 정말 자유한국당 당원분들은 매주 광화문에 집회 오셔가지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집회를 하셨고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따뜻한 보수를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혁신 경제를 해와서 5년의 그런 경쟁을 통해서 통합을 이루면서 이뤄낸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의 피와 땀이 녹여져 있는 정권인데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저는 공사 구분 못한다면 글쎄요. 좀 너무 안타깝죠. 빨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박지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7%까지 나왔고 갤럽도 데드크로스던데 갤럽도 그렇게 나왔나요 예. 오늘? 37%는 안 나오고 갤럽은 데드크로스가 네네. 그게 뭐 네. 정상적이죠. 지금 상황이 뭐 좋은 게 없으니까. 뭐 경제도 안 좋지. 특히 이제 또 검찰 공화국에 대한 비판율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편중 인사에 대해서. 예. 그 전 정권 보복 인사,
보복 사정 이걸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건희 여사 활약에 대해서 언짢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그 안보 불안감도 커졌고, 수출에 있어서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좀 너무 본인만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한다. 그걸 아집이라 하거든. 독선적이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을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기보다는 그것을 그 자기 생각만을 그냥 얘기하시고 사과의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절하고, 인사 문제 보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도 임명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난맥상이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여권이 든든하게 받쳐지지 못하는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준석 당대표 논란 예. 등등으로 해서 내용이 좀 커져 있는 이런 것도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돌파가. 그러면 결국은 사정 드라이브로 돌파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손을 보면서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들의 부패, 근절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크게 부각을 시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유혹을 더 느낄 것 같아.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너무 패를 빨리 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너무 검찰 출신 인사들 너무 곳곳에 요직에 다 앉혀 놓다 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법무장관실에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가 너무 빨리 보인다. 국민들 눈에도. 예. 그래서 저는 사정의 효과가 여권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정치 사회적 갈등만이 첨예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이럴 때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찾을 때지 정치적으로 저렇게 갈등을 야기하는 게 맞는 거냐,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이 이런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30%대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준석 당대표도 따따따따따 계속 도도도도도 식의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는, 그것만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은 국민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예. 뭐 정치 보복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뭐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면 저부터도 반대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박지원 그 국정원장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이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어떤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말 성역 없이 많은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증명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집행하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당연히 성역 없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잠깐만 하죠. 한 5분 10분만. 네. 그 민주당은 지금 뭐 오늘 뭐 박용진 당대표 출마 분까지, 박용진 의원까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17일인가 예.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면서요. 후보 등록일이 아마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겠죠. 출마하신다면.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대명이 맞습니까? 일단 규정상 3명 그 선출합니다. 컷오프를. 아, 지금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3분을 선출할 텐데, 아마 이재명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의원이 나서면 된다. 저는 60% 이상 득표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네. 원하는 혁신이나 쇄신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른바 그 친분이라고 할까, 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반명 세력과 또 민주당도 굉장히 큰 내용을 겪게 됩니까? 내용을 겪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차기 공천권이거든요. 그렇죠. 배지들,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게 가장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에 있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내부 인사가 할 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위촉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 됩니다. 예. 시스템 공천이 있으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예.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분들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투명하게 하겠다는 걸 주면 극심한 내용은 있지 않을 거고요.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몇 개월. 지켜본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옆에서 보시기에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음. 젊은 정치인. 정치인으로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마치 어리광을 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절차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자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대표를 출마한다? 저는 네. 글쎄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정말 정글이고 프로의 세계인데 마치 대학에서 막 계속 어리광 피는 것처럼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분이 굉장히 지금 조급한 것 같아요. 본인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관심을 받다가 지금 당장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으면 뭔가 정치적 스텝이 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고요. 좀 천천히 좀 된다. 돌이켜 보고요. 예,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성찰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그 진정성이 퇴색돼 보이잖아요. 자기 정치,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자기 정치를 하지만 뭔가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이 더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퇴색되는 거니까 좀 안타깝죠. 그분 보니까 너무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하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를 정치 현장에서 뛴 겁니다. 거기서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요. 돈 하나하나 쌓아놓은 거죠. 아니 네. 근데 어떻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불과 몇 개월 활동한 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 흔히 말하는 언론에 뭔가 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걸 이제 관종 욕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솔직히 느껴져요. 하루라도 본인 얘기가 안 나오면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또 신나게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민주당 때리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예.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당원들과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판단을 끝낸 것 같아요. 박지원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 저분은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책을 맡길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예. 너무 급조해서 앉히다 보니까 탈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정책들 그거에 대해서 당론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약속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정치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과감히 내야 한다.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주문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린 정당, 소통 정당 이런 그 정당의 구조를 좀 바꾸는 쪽에. 왜냐하면 여의도 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일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하고 생각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간극이 커져 있습니다. 이걸 좁히는 과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예. 뭐 말씀드리면 이재명 의원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기존에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려운 곳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셨잖아요. 동서화합이라든지 본인이 뭐 말씀하시는 그런 기치나 철학을 가지고. 근데 여태까지 이재명 의원께서 보여주셨던 건 이번에 개항을 출마와 관련해서도 좀 상대적으로 쉬운 곳을 출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좀 다른 정말 본래 민주당의 그런 DNA를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뭐 이제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사정정국에서 네.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지금 뭐 법인카드랄지 성남 FC랄지 뭐 더 들여다 본다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뭐 내세우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유능한 정당, 강한 야당, 뭐 대안으로서의 정당, 민생 정치 이거 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편안한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 그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대중적 기대감이 있는 게 이재명 없지. 의원밖에 없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는 그리고 해요, 지금 의원들이 그 180석 가까이 총선에 승리하다 보니까 또. 예. 좀 기득권에 취해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리고 있- 그래서 예. 내부 혁신의 동력이 없어요. 강력한 정치 생명을 걸고 대중적 지지세가 있는 사람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민주당 상황 자체가 만약에 관리형 리더가 들어섰을 때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기득권 사고에 쩔어 있는 한마디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아닌 그 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도전은 여러 명이 합니다만 97세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합니다만 아직은 역량이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다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흡족할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한 번은 더 이재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줄 것이다. 기회를 네. 줘야 한다.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좀 편안한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뭐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도 늘 건강한 야당이 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여당을 향해서 국정을 향해서 건강한 비판을 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협치를 하고 하는 것은 늘 집권 여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양 날개가 같이 날아야 대한민국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저희를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희도 뭐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경영 이슈 오도독 오늘 이 시간 박시영 주식회사 박시영 대표 네. 맞죠? 예.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